자, 안녕 바이칼틸 우리 지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책을 보면은 사람들이 되게 착한지도 모르겠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막 일본의 약간 그런 베네스도 있고, 막 우리나라나 막 러시아에 이런 베네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약간 긴장감을 주려고 의도한 것 같은지, 아니면은 약간 우리나라의 일본이 뭔가 약간 이간질을 하려고 했던 실제 상황을 묘사하고 했던 것인지, 아, 그러니까 질문이 진짜로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들을 뭐 어떻게 협박을 해가지고 끌어들여서 그런 식으로 미끼로 썼을까 이게 질문이야. 질문, 그, 책이 읽으면서 그냥 질문에 생각하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고 지하야. 지금 물어보잖아 성현이 다시 한번. 네가 조금 아까 했던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 그러니까 그냥 책에서 보면 뭔가 되게 사람들이 나쁘게 비춰지는 사람들이 막 다른 사람 말을 들어보면 나쁜 사람으로 표현될 때가 있는데 그런 거에 작가는 어떤 의도를 담고 있어? 자, 선생님이 이야기로는 작가가 이 소설적 재미 또는 긴장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른바 빌런, 악한 역이란 인물 설정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지 아니면 일제 침략기였던 그런 인물들이 실제 이런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인물들을 묘사한 쪽이라고 더 생각하는지 이 작품에 있어서 저처럼 이렇게 뭐야 뭐 배신 그러면 뭐 이렇게 납치 그다음에 뭐 팔아 넘기려고 하거나 뭐 속이려고 하거나 뭐 성폭행을 하려고 하거나 뭐 종군 위안부로 끌고 가거나 뭐 그 생체 실험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 악한 그 사람들이 여럿 나오는데 그런 여러 인물들을 설정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재하가 질문한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아 재하야? 네, 성현이. 뭔가 소설적 재미를 위한 뭔가 그런 것도 맞긴 하겠는데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일제강점기 당시에도 뭐 협박을 당해서 그런 식으로 일본의 편에 붙거나 뭐 뇌물을 받고 일본의 편에 붙거나 하는 사람들은 조금은 그래도 있었을 거. 재하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실제로 약간 이런 일이 많이 있던 것 같아서 음, 자, 딱히 그래. 의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끝이야? 재하야? 네, 어, 자, 어쨌든 이 안녕 바이칼틸에 나오면 어쨌든 그 여러 부정적인 그 인물들, 그러니까 착한 인물이 아닌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인물들이 분명히 여러 나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지. 하나는 아, 원래 인간들이란 존재 자체가 그렇다. 인간들이란 군상들이 원래 그렇다. 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즉, 그 얘기는 그 시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 있다. 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특별히 그 시기, 그 일제 침략기라든가 어떤 전쟁의 시기, 그런 시기적 특성, 사람들이 힘들고 가난하고 할수록 서로를 이렇게 속이거나 서로를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시기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반면에 그렇지 않은 때에는 뭐 이렇게 인간들이 굳이 그렇게 나쁜 인간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라고도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 성현이 어떤 것 같아? 왜 나쁜 사람들이 존재하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늘상 언제나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뭐 시기나 지역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는지. 음,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착한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도 당연히 뭐 어디에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채아는. 저는 약간 그 어디에 가든지 나쁜 사람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그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었어.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과연 착한 사람과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비율을 친다라면 얼마 정도의 어떤 그런 비율이 있을 거냐. 라는 부분들에서 그분은 자기가 살면서 봤을 때 7, 80%는 나쁜 사람이라는 거야. 좋은 사람들은 1, 20% 정도라는 거야. 그래서 수혜님은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살면서 좋은 사람이 90%고 안 좋은 사람이 10%가 될까 말까 했던 거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순진하게 살아서 그렇다는 거야. 세상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세상을 너무 이렇게 편하게 살았다고 스마트 얘기를 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재하나 성현이가 또두 가지가 다 가능한지 대답이 가능한지 하나는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바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네가 경험한 바가 아니라 우리 어차피 재하나 성현이의 경험 폭이 뭐 아직 산 세월이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넓은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현재 사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몇 대 몇이라고 생각하는지 만약 그런 질문을 한다면 어떤 것 같아? 주관적 느낌과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현이? 그러니까 그 착한 음. 사람과 나쁜 사람의 비율. 네가 생각해. 네가 느끼는 어떤 그런 비율로, 네가 직접 경험한 비율로 봤을 때는 좋은 사람과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얼마 정도 것 같아? 어 글쎄요, 한 7대 3 정도. 1대에서 7이 어디야? 7이 뭐야? 7이 그 좋은 쪽. 좋은 사람, 네가 만난 사람 중에 7사람 정도는 좋은 사람이고, 네. 세 사람 정도는 좀 안 좋은 사람이다? 네. 그럼 네가 만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사회에는 어떨 것 같아? 우리 사회에는 비율이 어떨 것 같아? 1대 3 비슷할 것 같아? 아니면 비율이 좀 달라질 것 같아? 우리 사회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어, 한국 사회 전체로 놓고 보면. 한 6.5 대 3.5. 6.5로 3.5로 역시 뭐 좋은 사람이 많은 거야? 네. 어? 네. 근데 네가 그러면 만나는 사람이 좀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 같다? 네. 채안 어때? 저는 6대 4요. 6대 4, 6이 뭐야?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 6이고 안 좋은 사람이 4고 네가 만난 사람들은 아니요, 어?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어. 좋은 사람 이야기도 나오는데 나쁜 사람 이야기도 되게 많이 나와서. 음.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이 6대 4야? 네. 네가 직접 만난 사람에서는 음, 저는 8대 2. 8대 2. 네가 직접 만난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 8이야? 네. 그럼 성현이나 재하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나쁜 사람이라는 것들은 뭐 예를 들면 어떤 경우야? 네가 최근에 만났던 나쁜 사람들의 기억으로 친다라면 어떤 점이 나쁜 거야? 야, 저 사람 좀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뭐, 사람. 성현이 뭐? 성현이. 뭔가 친구들 중에 되게, 음, 친구들이 아니라 2학년 선배들 음, 중에 음, 뭔가 되게 그 양아치들이 좀 있거든요. 음, 뭔가 근데 1학년에는 없는 것 같은데 2, 3학년에 그런 음. 애들이 좀 많아가지고 2, 좀 그런 3학년들이 애들을 양아치 많이 봐. 자는 2, 3학년들이 있어? 네. 채아는? 2, 3학년에도 양아치가 있는데 1학년은 약간 나대는 애들이 있어요. 1학년도 좀 약간 나대는 애들인데 그때 그 그, 별로 마음에 안 그 든다? 막, 그 음, 막, 인스타에서 막 선배들 욕했다고 막 애들이 그러기도 하고, 음, 저희 학교 애들이 음, 그러는 건 아닌데, 야, 죽동체에서 온 애들이 좀 많이 그런데요. 음. 자, 요 이야기 에서 그러면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요 책 이야기로 들어가서 요 책 이야기에서 만난 나쁜 사람들 내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해볼까? 자, 어쨌든 이 책의 입장에서 보면 나쁜 사람들 또는 나쁜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누가 있을까? 이 책에서. 일단 일본. 처음에 봤던 그 약간 그 기차에 태운 사람들. 어. 자, 기차에 태운 사람들, 잠깐만. 그 다음에 성현이가 말한 일본. 일본이 뭐 진짜 많은 사람들. 일본 일치하겠지. 자, 기차에 타는 사람들 이게 먼저 하겠습니다. 기차에 태운 사람들은 누구야? 러시아, 러시아 사람들, 어? 러시아인들. 어. 여기서 이 당시는 지금이 이게 러시아 시기가 아니야, 이거는. 여기는 러시아 얘들 이름 뭐? 소련, 아, 소련 시대, 소련. 요거는. 아, 그래서 소련이고 이때 그 소련의 지도자가 지금 그 러시아의 지도자가 누구야? 팀, 푸틴이지, 푸틴. 이 당시 소련의 지도자 혹시 알아? 스탈린, 아, 스탈린 들어봤어? 네, 네. 아, 스탈린이 이 소련에 대해서 뭐 평가가 엇갈립니다. 아주 이렇게 스탈린이 독재를 했던 어떤 그런 인물로 이렇게 알려진 어떤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어쨌든 소련을 미국과 맞서게 하고 소련의 어떤 그런 군비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확장시켰던 그런 인물로 이렇게 평가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이제 이른바 소련의 스탈린에서 무슨 정책? 경제 이주. 강제 이주 정책을 실시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배경이 되는 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음, 일본의 침략 때문에. 응? 일본에 침략하고 이게 하고 뭔 상관이야? 일본이 침략해가지고 얘네들의 그 러시아 연해주 쪽으로 어, 갔다가 그 러시아에서 무슨 연해주 땅을 어떻게 뭐 개발한다 그랬나? 어, 그것 때문에 얘네들이 강제 이주열 차 타고 그렇게 간 거 아니에요? 어. 또 제안은 그 지금 성현이가 알고 있는 거는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요 네, 책에서는 뭐라고 나왔어? 책에서는 러일 전쟁 때문에 러일 전쟁? 지금 러일 전쟁 한 시기하고는 좀 더 지났지. 지금 이 시대의 배경은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또 러일 전쟁 다시 말해도 러시아잖아. 소련이고 어, 그럼 뭐지? 32쪽 보겠습니다. 일본인들이 연해주를 점령해서 32쪽의 첫 번째 문단. 읽어봐. 러시아 경찰인 것 같았다.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떨어진 뒤에야. 여기 아니에요.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 일본 사람, 조선 사람 가릴 것 음, 없이 모두 잡아다 거두어 놓아. 야, 생김새가 비슷해서 가리기도 힘들 뿐더러 두 나라가 어떻게 한 통속이니 말이야. 우리가 한 발 늦었네. 거기까지.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러시아는 일본이랑 한국이 같이 자기를 잡으려고 한다. 러시아 경찰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이게. 네. 그러면 생김새가 비슷해서 뭐 하다고? 가리기가 일본, 힘들다고. 만약에 생김새가 달랐으면, 아, 지금 당시에 소련은 어디랑? 일본이랑 적대적이었어. 조선은 지금 어떤 상태고? 일본에게 일본한테 점령. 일본의 식민지인 상태고. 근데 조선인들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지도지. 보이지? 네. 아,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빼앗겼어. 일제 침략기 때. 당연히 빼앗겼지. 그랬더니 네. 우리나라 일제의 그 침략기 하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든 거야. 나라 잃은 서름. 먹고 살기가 힘든 거야.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도 우리나라 안에서 처음엔 독립운동을 했었는데 일본 경찰이나 이런 부분에 탄압이 거세지니까 이 한반도 내에서 독립운동을 하기가 힘든 거야.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는 거야? 블라디보스토크. 나라를 넘어서서 이쪽이 연해주 여기 뭐 연변 조선족 조선자치주 뭐 이렇게 써 있고 하는데 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쪽으로 가 연해주 또는 이쪽 간도 이쪽 연해주나 이쪽 간도로 간 이유가 뭐야? 여기는 어디 영토라는 거야? 이쪽 여기는 어디 영토야? 여기는 러시아, 러시아 영토야. 여기는 중국. 중국. 중국 영토야.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까지는 일본의 힘이 덜 미치잖아. 미치지 않잖아. 이해가? 네. 네. 그러니까 일본의 힘이 미치지 않는 이쪽으로 간 거야. 그리고 플러스 여기 일대가 인구가 많지가 않았어. 빈 땅이 많았어. 그러니까 이 중국이 땅이 거대하다 보니까 이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요 부분들이 땅은 넓은데 사람은 별로 없는 거야. 또 러시아 입장에서도 러시아 영토가 아주 넓잖아. 이 네. 전체 영토에서. 러시아가 주로 사실 중심이 이쪽이야. 모스크바나 뭐야, 상트페테르부르크나 이쪽이야, 이쪽. 그러다 네. 보니까 이쪽 극동 지역은 관심 지역이 아니야. 뭐 시베리아 여기는 뭐 유영지, 사람들 죄수를 보내는 데고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곳에서 살기 힘드니까 이게 이른바 무주공산 비어있는 땅 이쪽에 가서 정착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곳에 가서 이제 뭐 하면서 농사를 자기가 짓는 거야. 근데 이게 버려진 땅을 자기가 개간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이렇게 살고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일본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요 소련과 일본이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야? 서로 이제 그 적대적 관계, 전쟁의 어떤 그런 관계가 있고 일본 스파이들, 이런 세력들이 자꾸 이제 이쪽에 와서 소련을 위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일본 스파이나 이런 거를 잡아내야 된다는 거야. 네. 그런데 소련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조선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외모가 구별이 음, 안 되는 거야. 너네들 보고 유럽 사람 데려다 놓고 프랑스 사람, 이탈리아 사람, 뭐 아니면 뭐 체코슬로바키아 사람, 뭐 체코 사람, 우리 보고 루마니아 사람 구별하라면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 구별 못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갖다 놓고 우리 보고 구별하라면 구별해 안 해?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 데려놓고 여러분 보고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을 구별하라면 구별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죠. 어? 어느 정도는 어. 할 수 있죠. 그렇지.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우리는 알아.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구별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서양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이야. 그게 그거야. 우리가 유럽 사람들 보면 영국이나 프랑스 사람 이것들이 그게 그거인 것처럼. 네. 그러다 보니까 소련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얘기가 그 얘기라는 거야. 한국인, 일본인이 분간이 안 간다. 거기다 두 번째, 두 나라가 어차피 한 동속이다. 이게 뭔 말이야? 아니, 아니, 한국이 어, 일본 식민지였으니까 어. 이게 같은 그거고. 자, 근데 그 네. 당시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네들 일본과 한 동속이다라고 하면은 그 받아들여질까? 아니, 아니요. 우리는 이 엄연히 일본에게 나라를 뭐 한 건데 빼앗긴. 빼앗긴 건데 어떻게 우리를 보고 일본과 한 동속이라고 그러냐? 라고 우리는 항변할 거야. 하지만 누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국은 이미 없는 나라고 일본의 한 부분인 거야. 그냥 일본으로 치부해 버리는 거야. 이해가 가?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한국과 일본이 한 동석이 아닌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다 독립운동하고 그랬을 거라 생각하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 실제로 놓고 보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퍼센트지가 얼마나 될까? 10명 중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이. 4명? 4명이나 됐을 것 같아?
그렇게 많지 않아, 사실은. 열 음, 명이 한두 명도 되게 힘들어.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나머지 사람들은 암묵적 지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 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일본이냐 한국이냐가 중요할까? 당시에 아니요. 여러분이 농사 짓고 많이 산다고 생각을 해봐. 동네에서. 어? 그런 사람들한테 일본 정부가 들어서거나 한국 정부가 들어서건 사실은 그게 뭐야?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거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사는 데는 말 그대로. 어? 그런 사람도 있고 아예 일본에 뭐해서 협조해서 친일파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런 그 비율이나 어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와서 해방된 우리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일본과 뭐 다르고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지만 과연 그 당시도 그랬겠냐라는 어떤 다른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어쨌든 그런 점에 있어서 외국 사람들 보기에는 같은 존재로 여겼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 자 여기가 이제 연해주 지역에 사는 그런 사람들 중에 일본 스파이나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 힘들더란 얘기야. 그러니까 일본과 조선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해서 구별짓기 위해서 이게 일본 사람인 걸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조선 사람들을 다 뭐 한 거야? 이주. 옮긴 거. 옮기면 그럼 여기 남아 있는 동양인들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일본인. 일본 사람 되는 거고 그럼 적발하기가 쉬울 거 아니야. 이해가?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일본과의 어떤 그런 전쟁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취해진 조치다 해서 어쨌든 여기에 있던 사람들을 어디까지 데려가냐면 여기까지 데려가 여기 음, 카자흐스탄, 여기 우즈베키스탄 여기까지 이렇게 데려간다는 얘기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그래서 요 이야기에서도 어디 얘기가 나와? 이 카자흐스탄 얘기가 나오잖아. 네. 아,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 책 제목이 뭐야? 아니, 바이칼, 데칼테. 바이칼 호스트? 바이칼티가 여기가 바이카로야. 여기가 바이카로. 여기가 바이카로. 그래서 요렇게 되겠지 뭐. 여기 시베리아 횡단열차 지도가 좀 작은데 여기 블라디보스토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기차가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 이르크츠르 그 여기가 바이카로가 있고 여기 쭉 가서 여기 카자흐스탄 부분들 여기 부분들 가고 더 가면 이게 나중에 모스크바로 연결되고 이게 나중에 이제 어디 프랑스 파리까지 뭐 이렇게 연결되는 유럽까지 연결되는 요 기차라는 얘기예요. 요 기차.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견해도 좀 있어. 이 책에는 이것만 소개됐는데 아까 이제 석연이가 그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에서 왜 그 당시 소련이 강제 이주를 시켰냐라는 부분에서 두 가지 더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이 조선 사람들이 일을 잘하더라는 거야. 농업이나 이런 것들 잘하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거기 지역을 영농 그 노동력으로 확보해서 그 집단 농장을 해서 거기를 개간하고 개척하고 하는 그런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인구의 재배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지. 너네들 학교에서 청소하잖아. 네, 그런데 보니까 제한의 반 애들이 청소를 아주 잘해. 근데 학교에 보니까 저기 무슨 운동장 청소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제한의 반 애들을 너희들은 그러면 여기 교실 청소하지 말고 이 중에 몇 명은 운동장 가서 뭐 하라는 거야? 청소하라는 거야. 그 학교 전체를 잘 그 관리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네, 지시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했던 그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다 자기 민족끼리 이렇게 섞여 있으면 나라가 융합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이념으로 묶게 되는데 그 민족끼리 이렇게 묶어져 있는 것들을 그냥 뭐 한다는 거야. 섞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섞어버림으로써 민족 중심적인 게 아니라 공산주의 이념 중심으로 섞는 어떤 그런 작업들, 그런 작업을 했다라는 거지. 그런 면에서 어쨌든 그런 국가가 스탈린이 당시 스탈린이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결정을 해서 그런 대대적인 어떤 그런 이주 정책을 실시했는데 그 정책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한 개개인의 삶이 인정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네. 인정이 안 되는 거야. 무시되는 거야, 그냥. 그냥 한꺼번에 그냥 치러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결국은 각 개인들은 뭐야?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겪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되겠고, 요때 이 카자흐스탄으로 옮겨간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 유명한 홍보, 사람. 홍범도 장군. 홍범도 장군도 그쪽 카자흐스탄으로 갔고, 그 홍범도 장군의 그 유해가 재작년인가 돌아왔지, 우리나라로. 네. 카자흐스탄에서 여기 대전 현충원으로 돌아온 어떤 그런 경우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지역에 실제로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과거 조선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4세대, 5세대 그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일본이야? 뭐 일본이야 뭐 당연히. 일본은 그냥 음, 우리나라 점령한 거부터가 나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일본 제국주의에서 우리가 일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구별해야 되는 게 일본인이 싫은 거냐 아니면 뭐야? 일본 뭐? 일본 정부? 제국주의, 이 제국주의 정부가 싫은 거냐라는 부분에서 일본, 물론 뭐 일본 제국주의가 일본인의 지지와 동의 때문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같은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일본인들 중에는 평화 세력도 있는데 일제에 의해서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인을 싫어하는 것과 일본 제국주의를 싫어하는 것은 구별돼야 된다라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횡포가 여기 커다랗게 몇 가지가 소개되지. 뭐가 소개돼? 일본 제국주의하에서 이 책에서 무슨 문제가? 어, 6단원. 6단원이 뭐야? 그거 생체 실험. 어, 아, 그 생체 실험. 그 생체 실험이 뭐야? 막 약 먹이고 그막 음, 실험하고 왜 그런 걸 사람으로 왜 그런 걸 하는 거야? 자신들한테 이득이 되니까 뭐 무슨 이득이 되길래 하는 거야? 약을 개발할 때막 음, 임상 실험을 하는 게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판단하는 게 좋잖아요. 음. 자, 원래는 무슨 실험부터 해야 돼? 정말. 원래는 동물 동물 실험. 실험을 먼저 한단 말이야, 동물 실험을. 그래서 뭐 그 흰쥐 뭐 이렇게 해서 뭐 아니 원숭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다음에 그 약효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 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생체 실험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실험은 나중에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된 다음에 한다는 얘기야. 그것도 뭐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그 알리고. 근데 왜 일본 정부는 생체 실험을 바로 한 거야? 식민지. 그런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 식민지 사람들 붙잡아다 이렇게 생체 실험을 바로 했던 거예요. 그 덕분에 실제로 일본의 의학 기술이라던가, 뭐 화학 무기를 만드는 기술이라던가, 이런 기술들이 상당히 발전을 한 어떤 그런 측면들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근데 어쨌든 이런 인간 마루타라고 하는 그런 생체 실험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반인륜적인, 반인권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자행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뭔 얘기 나와? 일본 그 함경북도 온성에서 벌어진 일, 그 아줌마, 어, 어, 막 일본 욕했다고 사람 죽이는 거. 일본 욕했다가 사람을 죽인다고? 그 털보 아저씨 그거 아니에요? 어, 이게 그것도 6단원이었나? 아, 일본인에게 납치. 그 납치한 이유가 뭐, 납치한 이유가 이게 생체 실험장에 가려고 납치한 거지? 네. 그 무슨 어떤 아줌마 하나 만나지 않냐? 그게 몇 단원이었지? 생체 실험하고 나와서 나와서 또 어떤 아줌마를 만나는데 그 아줌마는 왜 접근하는 거야? 같은 조선인이라서 같은 아, 조선인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나쁜 사람이잖아.
네, 그 생체 실험장에 또 보내려고. 팔아넘기려고 하지 않았나? 여기 155쪽, 155쪽 보겠습니다. 첫째 줄, 155쪽 첫째 줄. 여기서도 일본 경찰들이 처녀 총각들을 잡아가고 있어. 우리 손자도 징병에 끌려가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어. 속이 터진다.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158쪽. 강제 징병. 그래서 강제징용을 하거나, 158쪽에 보면 또 뭐 나와? 어, 158쪽, 159쪽에 보면, 특히 159쪽에, 밑에서 두 번째 분단. 일본군에 끌려가서 음, 안 돌아. 우리 뭐라고 그래, 그거를. 무슨 문제라고 그래? 순영이, 위안부. 순영이 이야기는 뭐야? 위안부? 어, 종군 위안부. 음. 선생님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아, 우리가 뭐 성노예, 일본군 성노예. 일본 제국주의가 저지른 만행이 뭐 여러 가지 만행이 있겠는데 그 중에서 네.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생체 실험에 동원한다던가 강제징용을 하거나 강제징병, 어? 징용하고 징병하고 뭐 달라? 징용은 일로 데려가는 거고, 징병은 음, 군대로 데려가는 거. 그렇지. 그래서 강제징병해가지고 이른바 총알바지로 쓰는 거지. 일본군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뭐 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조선에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 일본군으로 총알바지로 쓰게 되는 어떤 그런 분들이고 강제징용은 이제 가서 뭐 비행장을 건설하게 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 끌어다가 강제로 일을 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들 강제징용에 동원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른바 종군 위안부 뭐 또는 일본군 성노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아니면 우리 옛날에 정신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불리는데 그 명칭을 이제 어떻게 할 건가라는 그런 논의도 조금 있지만 어쨌든 일본 군인들의 성희롱, 성폭행이었던 그런 대상으로 삼았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뭐하는 옆에서 어, 팔아넘기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잖아. 네. 이런 거에 넘길 줄 알면서도 이런 거에 그 협조해가지고 조선인들을 데려다 이렇게 팔아 넘기는 어떤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6, 107쪽에는 또 나쁜 놈 누가 나와? 아니야. 음, 반야라는 인물에 나와, 반야. 얘는, 러시아인. 러시아인인데 다른 점은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이게 한 개인이 아니야. 한 개인이라기보다는 단체. 국가적으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 어떤 그런 일을 벌어지는 범죄고 그런 국가 임무를 수행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냐 나도 살아남으려면 그걸 할 수밖에 없다 나도 그 뭐해서 한 일이다 시켜서 한 일이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나치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게 일대일 개인적으로 벌어진 어떤 그런 일들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벌어진 어떤 그런 일들이듯이 여기도 역시 그렇다는 거죠. 근데 반야 러시아인 같은 경우 이게 국가적 조직적인 일이 아닌 거지. 이건 뭐야 이거는? 반야 러시아인 얘는 어떻게 한 거야?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이 주인공을 겁탈하려는 일, 성폭행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역시 뭐야 위협, 자기가 힘을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를 뭐 석연이하고 제한테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하고 석연이도 역시 뭐야 선생님도 남자고 남자들이 이른바 상대적으로 뭐 꼭 남자만 그런 건 아니야. 뭐 여성 중에도 성적 욕망이 강한 여성들이 있는 거고,
남성들도 있는데 특히 이제 그동안은 남성들이 더 그 부분에서 성적 욕망이 강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근데 이런 성적 욕망이 이른바 그 합의에 의해서 서로 뭐 합의에 의해서건 아니면 서로 좋아해서건 자유로운 어떤 그런 부분들로 해서 되는 것들은 뭐 당연하게 자연스러운 일이지. 근데 이제 그것들이 서로 합의해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어, 일방적으로 게다가 그것들이 뭘 동원해서 힘과 권력을 동원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가 성희롱이고 성폭행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그러한 부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욕망,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욕망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런 욕망을 어떻게 실현시키는 건가?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남의 거 함부로 뭐 하면 안 돼? 뺏어 먹으면 뺏으면 안 돼요. 뺏어 먹으면 안 돼. 훔쳐 먹으면 안 되고 뺏어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 뭐 그렇듯이 우리가 이런 성적 욕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런 성적 욕망을 자기가 그 성적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남의 의사를 무시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과 이렇게 마찬가지였던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서는 그런 욕망들을 그냥 약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함부로 해나가는 어떤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였더란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인물들이 상당히 뭐하게 문제가 있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아 보자는 얘기지. 그 누구야? 털보 아저씨 37쪽. 네. 37쪽에 보면 털보의 정체는 어떻다는 거야? 털보 아저씨는 왜 그렇다는 거야? 그 아들이 일본군에 잡혀가지고 인질로 그래가지고 일본 편에 붙었던. 그 37쪽에 나오지 그 부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연을 털보 아저씨 사연을 37쪽에. 37초. 음. 아내는 죽고 아들은 일본에서 데려갔단다. 그런데 아저씨는 왜 일본으로 안 가고 여기서 살아요? 탈보의 정체에 대해 더 확실하게 묻고 싶어졌다. 우리 가족은 원래 독립운동에 참여해 활동하고 있었단다. 그런데 일본 경찰에게 발각되어 죽음을 면해주는 대신 일본에 돕기로 약주했지. 일본 놈들은 내 아들을 벌모로 일본에 데려갔단다. 자, 거기. 어, 우리 가족은 원래 독립운동에 참여 활동을 했었단다. 근데 일본 경찰에 발각되어 죽음을 면해주는 대신 일본을 돕기로 약조였지. 결국은 왜 그런 배신자 같은 왜 그런 밀고 하고 왜 그런 살아넘기고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결국은 뭐야? 이 사람의 사연은 자기의 뭐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뭐 하기 위해서 라는 나름의 뭐가 있다는 얘기야. 이유가 있잖아. 이유와 사정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이 털보 아저씨를 이렇게 만든 사회를 욕해야 되느냐, 그 국가를 욕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 털보가 이런 선택을 한 거를 욕해야 되는 건가, 비난해야 되는 건가? 어때, 성현이는? 음, 지금 뭐 응? 잘 모르겠어요. 자, 이 털보 아저씨 이런 이유, 그리고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저는 탈보가 잘못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음, 이거는 그 탈보 아저씨가 솔직히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 일본에게 잡혀서 이렇게 된 거지 원래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음, 자기 목숨이랑 자기 가족이 그렇게 잘 펴갈 줄도 알았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탭을 이렇게 만든 나라와 사회의 잘못이지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따지다 보면, 여기에서도 그 아주머니 얘기 어디 나와? 160쪽? 이 약장사는 그 나중에 보니까 거짓말 아니었고,
158조. 자, 157조, 158쪽에 나오는 그 아주머니 있지. 네. 네. 이 아주머니는 일본 사람 따라가면 돈을 아주 많이 벌 수 있어. 일본 사람과 친해지면, 어, 돈을 많이 벌고 안전하게, 갈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아주머니가 이 주인공을 막 꼬시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주머니 정체는 뭐였어? 일본에, 일본에게 팔아넘기는 그런 사람이었단 얘기야. 근데 이제 그 아주머니에게 물으면 그 아주머니도 뭐라고 그럴 거야? 왜 이런 짓을 하십니까? 그러면. 일본 애들이 어떻게 응? 나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다. 라는 식으로 이제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나 우리 애새끼들 먹여 살리려면 키우려면 돈 벌어야 돼서 그렇게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식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요 털보의 이야기나 이 아이들을 팔아서 그 일본군에게 넘겨가지고, 돈을 벌려는 이 아주머니나 그 행동에 대해서, 같은 걸로 볼 수 있을까? 아니면 뭐 다르다고 봐야 될까? 어떻게 생각해, 쟤? 네, 아줌마랑 설보랑 다른 게, 응, 설보는 원래는 약간 대한 독립을 위해서 했는데, 아줌마는 응, 처음부터 그냥 일본 편에 붙은 거니까 다르지 않을까요? 응. 성향이 어떻게 봐? 어 결국에는 다 각자의 사정 때문에 그런 응, 식으로 일본의 편을 들게 된 거니까 응,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응.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논쟁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가들 훌륭한 작가들이 있었는데 그 작가들이 초기에는 뭐그 독립운동을 해. 그러다 나중에 이제 지속적으로 일본이 탄압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는 친일을 찬양하는 시를 쓴다던가 그 문학 작품을 한다던가 뭐 공연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친일파 예술인으로 바뀌어 변절. 그래갖고 네. 이제 그 사람들이 나중에 큰 비난을 받아. 그럴 때 이제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시대는 어쩔 수 없었다. 내가 계속 시를 쓰려면, 내가 살아남으려면 일본군 앞에서 내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던 시대 아니냐. 어? 그러니, 어, 뭐야, 내가 물론 잘한 건 아니지만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그런 항변을 한다는 얘기야. 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재하나 석연이는 그러한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 처음에는 일본과 버티다가 결국 나중에는 일본의 지속적인 회유와 협박에 의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변절해서 일본을 찬양하는 시나 뭐 이런 작품을 만들었던 그런 예술가들이나 그런 뭐 시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은, 그 당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일본의 협박과 회유가 너무나 컸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 아니면 그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해. 성현이. 어 질문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한 번만. 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뭐 이렇게 서정주 시인이라던가 유명한 시인이거든. 네. 어? 그다음에 그, 뭐,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 이화여대를 세운 그 총장 여성분 있거든. 그런 분들이 처음부터 저기 했던 게 아니야. 친일파 했던 게 아니야. 독립운동하고 뭐 여성운동하고 시도 쓰고 뭐 했었는데 막판에 가가지고 일본의 협박과 회의에 따라서 이제 일본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시라던가 아니면 뭐 일본 군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행동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들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친일파다고 비난하는데 그 사람들은 억울하다는 거야, 자기가. 그 일제 치하 시기를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그런 변명,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들을 수용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들을 우리가 비난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현. 어, 제가, 그, 그 사람이 약간 일본의 협박을 받아서 막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약간 문제 삼을 건 없다고 봐요. 문제 삼을 거 없다. 네. 성현이. 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그 사람 개인으로 따져보면 뭐, 진짜 사정이 있었어. 뭐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그런 건데,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L분에 붙어서 뭐 친일파로 인식이 된 거니까 잘 모르겠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나는 붓을 꺾었다라는 사람들이 있어. 일본에게 네가 계속 시를 쓰려면 친일 시를 쓸 수밖에 없었다. 뭐 인정한다. 그래서 나는 아예 붓을 꺾었다. 난 시를 쓰지 않았다. 내가 시를 계속 쓰려면 친일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난 아예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난 권력을 누리지 않았다는 거야, 그 당시. 그럼 아예 독립운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선택을. 아예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 그다음 맞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 고난받고. 두 번째, 독립운동까지 하진 않았지만 난 아예 시 쓰고 무용하고 이런 거를 아예 나는 안 했다는 거야. 내가 계속 그걸 하려면 일본에게 엎드려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일본에 엎드리고 그 대신 훌륭한 성공한 예술가로서 성공한 자료로 그 문학가로서 살아간 거예요. 누린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과연 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다른 주장들, 논란들이 또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긍정적인 인물도 나오지. 착한 인물들, 좋은 인물들. 네. 대표적으로 누구? 그 처음에 두 명의 아저씨, 애꾸는, 어, 그리고 특히 여기서 이제 이른바 뭐 소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지만 그 뭐 우연히 그런 우연이 있기는 힘들겠지만 이 털보 할아버지의 누가 이 털보 아저씨의 아들이 네. 나중에 어떻게 음, 그 생체 실험장에 가 있던 이 아이를 구해주는 일본 군인이 누구라는 거야? 털보 아저씨 아들. 털보 아저씨 아들이라는 어떤 그러한 인연들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소설적 구성들을 또 이 작품에서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 제목이 뭐야? 안녕 바이칼 왜 제목이 안녕 바이칼들이야? 바이칼, 바이칼이 바이칼 틸을 떠나와서 다시 조선으로 갔으니까. 아니고, 뭐라고? 마지막에 새와 음, 관련이 있던 것 같은데. 음, 성현이. 바이칼질이 되게 뭔가 이 스토리에서 계속 주인공이 다닐 때마다 중간중간에 나와주기도 했고 뭔가 그 음, 생김새도 머리 쪽에 약간 태극 문양 비슷한 그런 무늬도 있고 음, 그런 것 때문에 한 거네. 음. 자, 바이칼틸은 우리나라 이름으로 하면 뭐래? 힐크스? 바이칼틸은 러시아 이름이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창오리야, 가창오리. 봤어, 요거? 네. 약간 요, 원형 닮은애. 요 가창오리인데 태극 문양, 그 북한에서는 태극오리라고 부른답니다. 여기 부분 보여? 머리 네. 머리 부분이 이렇게 태극 모양인 거 보여? 오, 우리나라 태극기 이렇게 있는 것처럼 네. 여기 부분이 태극 문양이라는 거야. 여기 부분이 태극 문양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태극오리가 불리는데 요 가창오리와 관련해서 왜 제목이 가창오리냐? 라는 부분들은 27쪽 보겠습니다. 27줄이요. 27쪽 밑에서 여덟째 줄. 한동안 새를 바라보다가 설명을 이어갔다. 바이칼틸은 평화로움을 얻기 위해서 사나운 세대가 맞닥뜨렸을 때 싸움에서도 이겨야 하고 날아오는 총알도 피할 수 있어야 했다고 한다. 남쪽으로 가는 길이 혹독한 환경을 건져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거. 요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어, 두 가지 의미해, 두 가지. 어, 내려갈 때 조심해서 가라. 음. 이거는 실제 바이칼틸의 생태야, 생태. 자, 바이칼틸 같은 새를 우리가 무슨 새라고 불러? 아, 철새? 철새. 바이칼틸은 철새야. 우리나라 입장에 봤을 때는 이제 철새가 이제 커다랗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계절에 따라서 무슨 철새, 계절에 따라서 여름 철새, 겨울 철새. 그렇지, 여름 철새와 겨울 철새야. 바이칼틸은 겨울?
겨울철새고 겨울철새. 그 겨울에 그 시베리아 그 추운 곳에서 떠나서 겨울이 되면 우리나라에 와. 그 다음에 겨울을 우리나라에서 지내고 다시 봄이 되면 날아가서 바이칼길에 가서 여름을 지내고 다시 그곳에서 이런 겨울철새. 하면 대표적인 여름철새는 뭐 있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봄에 왔다 여름 지내고 가을에 가는 새가 뭐야? 대표적으로. 구름이? 아, 두루미가 그럼 그래? 겨울철새. 제비, 봄에 제비. 왔다. 아, 제비, 제비. 제비. 아? 그 어쨌든 철새인데 요 철새가 날아가려면 어쨌든 사나운 새들과 맞닥뜨려 싸워야 되고 그 당시가 이제 전쟁의 어떤 그런 시기는 아니면 사냥꾼들이 자꾸 새 사냥을 하니까 사나운 총알도 피하고 했대잖아. 어? 뭐 그런 부분들이 이건 진짜 새의 삶에 관한 이야기도 하지만 이 바이칼틸 이 새는 사실은 누구이기도 해. 그때 새? 이 주인공, 네. 이 주인공이라는 얘기야. 아니면 이른바 까레야. 까레야가 뭐야? 한국인? 한국인들 우리 러시아에서는 까레야라고 까레야. 뭐 고려 사람을 코리안 뭐 이렇게 하듯이 고려라는 말에서 코리아가 왔고 그걸 이제 러시아식 발음으로 이제 까레야라고 하는데 이런 까레야들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왜 이 새가 까레야 운명인 거야? 응? 왜 이 새가 주인공의 운명이기도 하고 까레야의 운명이기도 하냐고. 그 같은 점이 뭐냐고. 주인공처럼 고난을 헤쳐나가야 되기도 하고, 아, 그, 다른 천적들이 많아서 잘 죽기도 하니까. 음. 한국인들처럼.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철새예요, 철새. 아, 어? 이 주인공도 그랬고, 이 까레아들이 대부분 다 한국에서 살다가 어디로? 한대로 지금 이 카자흐스탄 이런 데까지 갔다가 다시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돌아오려고.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그 바이칼길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러한 그 철새의 어떤 그 운명을 갖고 있구나. 우리 그 뭐야 한민족의 운명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안녕 바이칼길인 어떤 그런 까닭이 그것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새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새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어떤 그런 까리아들, 특히 주인공의 어떤 그런 운명을 빗대는 그런 또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 오늘 그 같이 공부했던 재현이가 몸이 문제가 있어갖고 오늘 못 온다는데 본인이 쓴 글입니다. 선현이가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일제시대에 대한 책이나 소설은 말인데 이 책은 어떤 점들이 달랐거나 특별히 인상 깊었을까? 사실 이 작가가 특별히 글솜씨가 있거나 감동이 깊거나 와, 이 글이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은 잘 없었다. 물론 흥미롭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주제들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런데 보통 일제강점기에 대한 책들은 주로 한국에서 일어나고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들 또한 한국에서만 자라와 우리나라에서의 경험만 해본 인물들만 접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은 신기하게 주인공이 러시아 연해주에서 자랐고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어, 중국어 등의 여러 가지 언어를 할 수 있다. 또한 이야기가 진행되는 곳도 한국만이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 같은 일본이 영향을 끼친 다른 나라들도 있어서 그 당시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웠다. 다양한 관점을 배울 수 있었다. 예. 바이칼틸은 이 책에서 무슨 역할을 지니고 있을까? 사실 바이칼틸은 이 책에서 거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만 등장해 왜 제목을 안녕 바이칼틸로 정하고 왜 이 새가 의미가 있던지에 대해서는 헷갈렸다. 바이칼틸 무리에서 아기새가 다쳤을 때 자신의 처지와 같아 동질감을 느꼈다. 끝에 얼굴에 태극무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 더욱 애국심을 느낀다. 또한 저 무리에 그 아기새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과 함께 여러 고통을 겪어온 아기새가 끝내 자신처럼 가족을 되찾아 잘 버텨내는지 궁금하고 응원함. 지옥의 실험실, 즉 생체 실험실에서 젊은 군인이 서리를 구해주었는데 알고 보니 이 군인이 털보 아저씨의 아들이었다. 나중에 털보 아저씨가 일본인의 스파인 줄 알았던 서리는 나중에 일본인들이 털보의 아들을 인질로 삼았던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런 털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서리가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어떤 내적인 변화를 겪고 성장했을까? 확실히 사람을 덜 믿게 된 것 같다.
여러 사람들을 접하고 배신도 당해보면서 서리는 저보다 사람을 쉽게 의심하게 된다. 마지막에 약장수가 화장실에 있을 동안 도망을 가 혼자 기차를 타고 고향에 오르게 됐을 때도 전과 달리 의심부터 하고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본능을 따라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의심이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아 더욱 애국심을 느끼게 됐다. 그래서 지금 그 재현이가 이제 어쨌든 이 책을 보면서 자기가 느꼈던 어떤 그 소감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 함께 이야기해 볼 점들 이런 점들을 쭉 갖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현이 글 중에 여기 보면 또한 이야기가 진행되는 곳도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러시아, 중국 같은 일본이 영향을 끼친 다른 나라도 있어라고 해서 자, 이런 형식의 글을 우리가 혹시 이거 들어봤어? 이런 말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어, 픽션은 들어봤는데, 픽션은, 팩션은 팩트 플러스 픽션입니다. 뭐라고? 팩트 플러스 팩트, 픽션. 팩트는 뭐야? 사실, 팩트, 사실, 사실. 픽션은 픽션은 만든, 허구, 거짓. 그리고 우리가 픽션, 소설책 보고 픽션이라고 그래. 반면에 소설책 아닌 책 우리가 뭐야? 소설책이 아니다, 허구가 아니다 해서 난픽션, 논픽션이라고 하는 것들. 어? 근데 여기는 팩트 플러스 픽션, 우리 콩글리시. 영어에 있는 단어가 아니라 한국어 단어야. 팩션이라고 해서 뭐 사실을 바탕으로 거기에 상상을 집어넣어서 허구적인 얘기를 넣어서 꾸민 것들. 이것들 우리가 보통 팩션이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역사 드라마가 팩션인 경우가 많아. 실제 인물들의 얘기를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상상의 인물 같은 것도 집어 넣어가지고 허구적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한 어떤 그런 경우. 이 책 같은 경우도 팩션에 속하는 이유가 뭘까? 팩션에 속하는 이유. 이 책이 팩션에 속하는 이유. 실제로 연해주로 이주해서 다시 바이칼호나 이쪽으로 이주시키는 어, 팩트를 담았지만, 약간 주인공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그런 팩션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또 이 책은 이런 성격을 갖고 있어. 우리 로드무비 형식이라는 걸 들어봤어? 로드무비요. 로드무비란 말 들어봤어? 로드무비? 뭐 같아? 도로, 어, 왜 이게 로드무비 같아, 이 책이? 로드무비가 뭘 같아? 왜 이 책이 로드무비라고 했는데 로드무비가 뭐 같아? 약간 걸어 다니면서 생긴 일들. 근데 이 책이 걸어다니면서 생겨? 일이? 그러니까 어디 많이 다 싸돌아다니다 생기죠. 싸돌아다니면서, 즉, 공간의 이동, 장소의 이동에 따라서, 장소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사건이 전개되는 걸 보고 우리가 로드무비 형식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글쓰기 과제가 여러분들이 바로 로드무비 형식으로 글 한 편 쓰기. 로드무비. 아, 로드무비 형식으로 글 한 편 쓴다는 거는 여러분이 첫 번째 장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장소로 뭐해? 옮겨가. 근데 거기서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야. 근데 장소가 계속 뭐 하는 거야? 바뀌는 거야. 이 책도 지금 보면 장소가 계속 기차 안에서, 그다음에 어디 뭐, 그 어떤 농촌 마을에서, 그다음에 어디 뭐, 그 생체 실험실에서 이렇게 바뀌잖아, 장소가. 마지막에는 울릉도까지. 네. 그러면서 이 주인공의 삶이 이렇게 쭉 전개되잖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장소에서 두 번째 장소, 두 번째 장소, 세 번째 장소에서 장소를 옮겨가는 어떤 형식의 글을 써야 된다는 거지. 성현아, 이해 가니? 네, 그래서 두 가지야. 하나는 성현이 재와의 생활글. 너네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갖고 써도 돼. 너가 정말 아직 뭐 예를 들면 뭐 집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다시 집으로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공간 묘사과 함께 이렇게 써도 되고 첫 번째. 아니면 여러분이 꼭 실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뭐 해서 인물을 창조해서 창작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로드무비 형식의 어떤 그런 글을 써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에요. 자, 글쓰기 관련해서 나 질문. 그래서 다음번에는 선생님 내건 조건이 딱 하나야. 로드무비 형식으로 썼는가? 또 로드무비. 하나. 로드무비. 제가 아니, 뭐라고? 아니, 그냥 로드무비 기억하는 거예요. 로드무비. 어, 또 질문. 제가 성현이. 없이요.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안녕 바이칼틸이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로드무비 형식의 글 쓴 거 가지고서 또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수고 많았고 주말 잘 보내시고, 네. 안녕. 안녕히 네. 계세요. 음.